네, 오늘 저희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매일 우리 바다 위를 다니는 그 거대한 컨테이너선들 있잖아요. 얘들이 남기는 어떤 보이지 않는 흔적들, 이걸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물류 그리고 공급망의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제대로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그쵸.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배를 보면 멋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뒤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환경 비용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실체가 뭘까요? 우리가 편리함 때문에 혹시 좀 눈 감아온 진실은 없을지, 또 기술의 발전이 꼭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낳기도 하는데 이 해운업계는 과연 어떨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요, 바로 스크러버라는 장치입니다. 이게 2020년에 국제해사기구 IMO라고 하죠. 네, IMO요. 여기서 선박 연료에 들어있는 황함량 규제를 확 강화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배들이 이 스크러버, 우리말로는 배기가스 정화 장치라고 하던데 이걸 달기 시작했거든요. 언뜻 들으면 공기 깨끗하게 하는 좋은 기술인가 보다 싶잖아요.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여기에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해요. 스크러버가 배기가스에 있는 황산화물, SOX라고 부르죠. 이걸 씻어내는 역할은 분명히 해요. 효과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데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2025년 1월 연구를 보면요. 이 폐수가 주변 바닷물보다 이게 최대 10만 배나 더 산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10만 배요? 네. 그리고 온도도 훨씬 높고요. 세상에. 더 심각한 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는 건데요. 그 납, 카드뮴, 수은 같은 아주 해로운 중금속은 기본이고요. 중금속까지요? 네, 거기다가 다완 방향 쪽 탄화소소, PHS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발암 물질이거든요. 이것까지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질산염, 아질산염, 황산염, 그리고 아주 작은 미세 입자들까지. 정말 종류도 다양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런 오염 물질들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그러니까 단 0.001% 농도? 이게 어느 정도냐면 물 10만 리터에 딱 1리터 섞인 정도거든요. 네, 정말 희석된 거네요. 네. 그런데도 해양 생물한테는 해를 끼치고 생태계 전체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와, 0.001% 농도만으로도 그렇다니 이건 정말 충격인데요. 그럼 이건 결국 하늘 오염시키던 물질을 그냥 바다로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뭐랄까, 오염 전가 이런 문제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대기 규제는 어떻게 피했을지 몰라도 그 대가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거라면 이건 요즘 강조하는 물류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ESG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큰 구멍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 스크러버 폐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박 운항 자체가 바다의 화학적 성질을 바꾸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도 지적하고 있어요. 이게 그 해양 산성화 문제, 맞죠? 어떤 원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선박이 연료를 태울 때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이산화탄소 CO2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황산화물 SOX도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체들이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복잡한 건 빼고 간단히 말하면 이산화탄소는 물이랑 만나서 탄산이 되고요. 황산화물은 황산이 됩니다. 둘 다 산성이 아주 강하죠. 탄산이랑 황산이요? 네. 바로 이것 때문에 바닷물의 pH, 즉 산성도가 점점 낮아지는 현상, 이걸 우리가 해양 산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거죠?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바다에는 조개나 굴처럼 껍데기를 만드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산호도 있고요. 맞습니다. 산호도 그렇고요. 얘들은 탄산칼슘이라는 물질로 자기 껍데기나 뼈대를 만들거든요. 근데 바닷물이 점점 산성으로 변하면 이 탄산칼슘을 만들기가 어려워져요. 와, 심하면 이미 만들어진 껍데기나 뼈대마저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해양 먹이 사슬의 가장 기초부터 흔들어버리는 문제인 거죠. 여기서 정말 좀 씁쓸한 아이러니한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2024년 5월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연구요? 네. 보니까 2022년 말 기준으로요. 스크러버를 단 배들 중에 절반 이상, 51%가 이미 그 설치 비용을 다 회수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배들이 규제를 피해서
계속 값싼 연료를 쓴 덕분에 얻은 총수익이 무려 47억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이득을 본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연구가 동시에 뭘 지적하냐면요. 그 이익 뒤에 감춰진 어마어마한 환경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발트해라는 특정 지역만 딱 놓고 봤을 때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 스크러버 폐수 때문에 발생한 해양 생태 독성 피해액, 이걸 추산해보니 6억 8천만 유로, 거의 1조 원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1조 원이요? 피해액만? 네. 그러니까 기업이 얻은 이익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자산인 해양 환경을 파괴하는 비용으로 고스란히 떠넘겨지고 있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외부 효과 문제입니다. 그럼 이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이 되지 않을까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와, 경제적 이익과 환경 비용 사이의 불균형이 이렇게까지 심각하다니 이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네요. 근데요, 스크러버가 황산화물 SOX는 좀 줄일지 몰라도 다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 문제는 여전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 미국 MIT 있잖아요. 네, MIT요. 거기서 2025년 4월에 발표한 연구 내용이 있던데 이건 어떤 점을 말해주고 있는 건가요? 네, 그 MIT 연구는 이 스크러버 기술의 또 다른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연구진이 뭘 비교했냐면요. 스크러버를 달고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값은 싸지만 황합량이 높은 연료, 중유라고 하죠. HFO. 이걸 쓰는 배하고요. 또 다른 배는 규제에 맞춰서 처음부터 황합량이 낮은 연료, 저항유, LSFO라고 부르는 걸 쓰는 배. 이 두 그룹의 배출물을 비교 분석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나요?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스크러브를 달고 그 값싼 중유를 쓰는 배가요. 규제에 맞춰서 저항유를 쓰는 배보다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운 미세먼지 PM 있죠. 이걸 70%나 더 많이 배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70%나요? 오히려 더요? 네, 오히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을음, 우리가 블랙카본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건 최대 4.5배나 더 많이 배출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암물질 PAHS도 상당량 추가로 더 배출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황산화물 규제는 어찌어찌 지켰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다른 종류의 더 심각한 대기오염 물질들,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블랙카본, 심지어 발암물질 배출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바로 스크러버가 모든 오염물질을 다 걸러내는 그런 만능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 물질, 그러니까 SOX 제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요. 애초에 연료 자체가 질이 낮으면 태우는 과정에서 다른 나쁜 물질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스크러버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면서 추가적인 미세입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결국 특정 규제 항목, 딱 SOX만 놓고 보면 합법인데 전체적인 대기 환경이나 기후변화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풍선 효과 같은 게 나타나는 셈이에요. 아, 풍선 효과요? 한쪽을 누르니 다른 쪽이 붉어져 나오는? 네, 그쵸. 문제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연료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오염의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어떻게든 막아보려다가 생긴 부작용이군요. 이런 해상 운송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들이 결국 우리 인간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이 부분도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연간 약 40만 명이 이 해운으로 인한 대기오염 때문에 일찍 사망하신다고 해요. 40만 명이요? 네. 그리고 이걸 사회 경제적 비용으로 따져보니까 자그마치 5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84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특히 항구 도시의 피해가 집중된다고요? 더 이내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구 도시나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4년에 Nature Cities라는 저널에 발표된 중국 항구 도시 연구 사례인데요. 아, 중국사예요? 네, 이 연구를 보면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중국의 주요 항구 도시들에서 선박 운항 때문에 생기는 초미세먼지, PM2.5 농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또 규제 강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거죠? 네, 그건 긍정적인 신호네요. 근데 놀라운 건요.
바로 같은 기간 동안 선박 배출물과 관련된 사망자 수는 오히려 11.4%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에만 48,300명에 달했다는 거예요. 오염 농도는 줄었는데 사망자는 늘었다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연구진이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단순히 배출량 총량이 어떻게 변했냐만 볼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항구 도시로 인구가 더 많이 몰렸다는 점, 그리고 도시 안에 사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염 농도는 조금 줄었을지 몰라도 그 오염에 노출되는 사람 수 자체가 늘어났고 특히 건강에 더 취약한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건강 피해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는 분석인 거죠. 그렇군요. 이건 단순히 배출 총량만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도시의 인구 구조나 연령 분포 같은 사회적인 요인까지 함께 고려한 훨씬 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와, 오염물질 배출량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니 도시계획이나 인구 정책하고도 다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정말 복잡한 문제군요.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좀 어떤가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2025년 4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인천이나 부산 같은 우리나라 주요 항만 지역도 배출 저감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대기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덩치가 큰 대형 여객선이나 크루즈선 이런 것들의 영향이 크다고 하고요. 더 걱정스러운 건요. 이런 오염물질이 그냥 항구 주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계절풍 같은 기상현상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 도시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산항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바람 타고 저기 대구든 어디든 다른 지역 공기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멀리요? 네. 이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이 계신 곳의 공기는 과연 이런 해상 운송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죠. 네. 선박에서 나오는 이 오염물질들이 단순히 물이나 공기를 더럽히는 걸 넘어서서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어떤 연쇄적인 붕괴? 이걸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정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다음, 또 다음이 연달아 쓰러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는데요.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그 연쇄적인 영향을 크게 한 4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요. 바다 먹이 사슬의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존재죠. 식물성 플랑크톤의 감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 산성화 때문에 얘들이 광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고요. 또 스크러버 폐수에 섞여 나오는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들이 직접적으로 성장을 방해하면서 그 수가 줄어드는 거죠. 먹이사슬의 가장 밑단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2단계는 당연히 먹이사슬의 교란으로 이어집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줄면 그걸 먹고 사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줄고 또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작은 물고기들도 영향을 받겠죠. 여기에다가 해양 산성화와 수온 상승 같은 게 겹치면서 산호초가 하얗게 죽어가는 백화 현상 있잖아요. 이제 더 심해지고 이건 결국 수많은 해양 생물들의 집, 서식지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3단계는 이제 우리 식탁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 바로 어업자원의 고갈입니다. 먹이사슬이 이렇게 밑단부터 흔들리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물고기들, 예를 들면 고등어나 명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종들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서 중금속 같은 오염물질이 상위 포식자에게 점점 농축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수산물의 안전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이 커집니다. 수산물 오염까지요. 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결국 우리 인간의 건강과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오염된 수산물을 먹어서 생기는 건강 문제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해양 생태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구의 기후를 조절해주고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 자체가 망가지면서 인류 전체의 생존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섬뜩한 시나리오네요. 바다 생태계가 정말 뿌리부터 흔들리고 그 파장이 결국 우리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로 들립니다. 이렇게 좀 암울한 현실만 계속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자료들을 보면 희망적인 움직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배출 통제 구역이라고 하죠. ECA.
Emission Control Area. 이거 설정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ECA는요, 특정 바다 구역 안에서 운항하는 배들에 대해서 황산화물, SOX, 질소산화물, NOx, 그리고 미세먼지, PM, 배출 기준을 육상시설 수준으로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는 제도예요. 이미 유럽의 발트해나 북해, 그리고 북미 연안 같은 곳에서는 시행 중인데 그 효과가 꽤 성공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2024년 11월에 국제청정운송위원회 ICTT라는 곳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좀 보면요. 만약에 대서양 북부 해역에도 ECA를 설정한다면요. 2030년 딱 한 해에만 118명에서 176명의 조기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한 해예요. 와. 네. 그리고 이걸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누적해서 계산해보면 최소 2,900명에서 최대 4,300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또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면요. 19억 유로에서 29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7조 원에서 4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편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에요. 환경 규제가 단순히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결국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ECA 설정만으로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특정 해역에 국한된 조치잖아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을까요? 결국에는요, 스크러버처럼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임시방편적인 기술을 넘어서는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역시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겁니다. 태울 때 탄소 배출이 아예 없거나 현저히 적은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연료로 쓰는 선박 기술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거. 이걸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거죠. 연료 자체를 바꾸는 거군요. 네, 근본적으로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스크러버 폐수의 해양 배출. 이걸 아예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국제 규제를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이미 일부 국가나 항만에서는 자체적으로 금지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또 항구 도시의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정말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고 개선 노력을 계속 촉구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들이 진짜 효과를 보려면 개별 국가나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국제조직 공조를 통해서 규제를 좀 조화시키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우리 바다와 하늘, 그리고 우리 건강에 미치는 이 복잡하고도 심각한 영향들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기오염 잡으려던 스크러버가 오히려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기술의 역설, 또 수조 원의 이익 뒤에 숨겨진 수조 원의 환경비용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모순, 그리고 항구도시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건강 위협의 현실, 더 나아가 해양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짚어봤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배출 통제구역, ECA 같은 규제 강화나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같은 희망적인 대안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해상운송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규제나 기업의 기술 개발, 이것도 물론 정말 중요하죠. 근데 혹시 다른 중요한 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이 과연 어떤 공급망을 통해서 우리 손에 오는지 그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 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송된 제품을 선택하려는 우리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 이건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그 현명한 선택 하나하나가 물류 공급망 전체를 더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그런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혹은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업무 현장에서 마주하시는 여러 선택의 순간에 작은 영감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편리한 물류 시스템의 그 이면에 숨겨진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